자,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은요, 금융론에 대해서 나가도록 할 거예요. 자, 오늘 이 금융론도 양이 만만치 않은 양이라, 오늘, 쭉 다 나갈 건데요. 뒷부분에는 우리가 한 번도 배우지 않았던 부분들이라, 요 부분을 심층적으로 다뤄보도록 할 거예요.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라 오늘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많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앞부분에는 그냥 살짝 보고 넘어갈게요. 자, 그럼 먼저 보겠습니다. 자, 페이지는 117페이지 금융론 들어갈게요. 자, 먼저 금융이 뭐냐 이런 얘기를 이제 하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부동산 금융의 개념에다 동글뱅이 좀 쳐주시고, 자, 개념에다 동글뱅이 하셨어요? 자, 거기다가 뭐라냐 하면 부동산 금융이 뭐야 라고 하게 되면 부동산을 내가 사거나 또는 이용하거나 개발하거나 이런 데 들어가는 돈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부동산 부동산 금융이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다 밑줄 좀 거보겠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개발하기 위해 자금을 융통하거나 부동산을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다라고 나온 거 있죠. 그래서 이런 지문들은 항상 1번 지문으로 시험에 나오니까 꼭 좀 봐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먼저 분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게 되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죠. 자, 조달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 금융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간접 금융이라고 해서 나온 거 있죠. 자, 그럼 먼저 보게 되면 직접 금융과 간접 금융의 차이점이 뭐가 있느냐 봤을 때 간접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받았을 때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간접 금융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직접 금융이다 라고 하는 것은 주식회사가 직접 주식과 사채를 발행을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을 뭐라고 한다? 우리는 직접 금융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잠깐만 고개 좀 들어보세요.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는 주식과 사채에 대한 개념을 조금만 좀 설명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보겠습니다. 자, 주식회사에 대해서 잠깐 좀 보고 들어갈까요? 자, 우리가 이 주식회사라고 하는 것은, 자, 주인이 되려면 무엇을 사야 되는 거죠? 주식을 사야 되는 거 맞죠? 자, 주식을 사게 되면 우리는 뭐라고 한다? 주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주식회사를 오픈을 했어요. 자, 회사를 오픈해서 딱 운영을 하다 보니까 회사가 제일로 필요한 게 뭐죠? 돈이잖아요. 맞죠? 근데 이 돈을 갖다가 만드는데 처음에 회사를 운영하면서 제일 먼저 갖고 있는 부동산 담보 같은 것을 당좌 설정하면서 또 여기저기 사업하면서 담보를 다 잡히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부동산을 갖고 있는 담보가 한정적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러 가면은 담보가 있어야지 돈을 빌리는데, 맞죠? 담보가 없으니까 돈 빌리기도 쉽지 않을 거고요. 신용으로 대출을 받는 것도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주식회사는 고민을 하다가, 야, 우리 돈을 만드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 돈을 빌렸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갚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겠죠. 그래서 주식회사는요, 장기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장기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을 우리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가 뭐냐 하면 주식을 발행하는 거와 그 다음에 하나는 뭐가 있다? 사채를 발행하는 것, 두 가지로 구분을 질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식과 사채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없으면 오늘 단원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알겠죠? 그래서 이 내용이 백그라운드가 형성이 돼줘야 돼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시게 되면, 자, 주식과 사채를 발행을 하는 이유가 뭐니? 라고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해야 된다? 시작. 장기 자금을 조달하려고 이런 뜻이에요. 즉, 돈 만들려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주식을 발행을 하게 되면요. 자, 주식을 발행해서 주식회사는 어디다가 판매를 하냐면 증권거래소에다가 내놔요. 그러면 이 회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주식을 사는 거 맞죠? 자, 그러면 주식을 산 사람들을 뭐라고 했다? 우리는 주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주들한테 뭐를 줄 거냐라고 했더니 저희 회사 주식을 사게 되면 첫째가 시세 차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시세 차익은 뭐죠? 비싸게 팔면 내가 산 거보다 비싸면 이익을 볼 수 있는 거고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좀 알아두실 게 뭐가 있느냐, 이 주식회사의 주식은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지만 또한 무슨 손실을 입을 수가 있다? 원금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무슨 손실? 원금 손실을 본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자, 주식을 사면 또 뭐가 좋아요? 그랬더니 배당금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시 무슨 금을 준다고요? 배당금. 보통 우리가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요, 매년 5%를 기준으로 하는데, 다만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배당을 꼭 안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하고 내년에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배당을, 이익이 생겼다 하더라도 배당을 안 줄 수도 있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배당을 준다는 거와, 세 번째는 주식을 많이 보유하게 되면 우리는 경영에 참여할 수가 있는데요. 자, 왜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느냐 하면, 주식을 사게 되면 내가 주식을 많이 사게 되면 지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분율이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경영에 참여할 수가 있는데, 이때 주식은 보통주하고 우선주가 있지만 우선주는 배당에만 우리가 관여를 하기 때문에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다? 보통주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식을 사면 첫 번째가 뭐가 있다고요? 시작! 시세 차익과 배당금과 경영에 참여하는 거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뭐가 있느냐? 아, 그렇구나 하면서 주식을 산 사람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주식회사는 나중에 만기라는 게 있을까요? 주식은? 만기란 얘기는 돈 주는 날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만기일이 있을까? 없어요. 언제든지 사고 파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만기일 자체가 없고, 나중에 주주들한테 주식을 산 돈을 갚아야 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상환하지 않는다는 거. 그 말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원금 손실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식회사는 이런 주식을 주주들한테 판매를 하는 것이고, 사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사채는 뭐가 있느냐 하면, 아우, 나는 있잖아, 이거 복잡한 거 싫어, 나는 오로지 뭐만? 이자만 줘, 이런 얘기야. 다시 뭐만 달라고요? 이자. 그러면 이 이자는 은행의 예금이자보다도 최소한 2, 3% 이상이 더 비싸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이 이 사채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게 많아요. 최소한이 3년짜리, 3년, 5년, 7년, 3, 5, 7, 9 이런 식으로 나가기도 하는데, 보통 장기적으로 발행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회사가 우량인 회사는 은행에다 돈을 갖다가 집어넣는 것보다는 우량 회사의 사채를 갖다가 투자하는 것도 재테크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우리 선생님이 목돈이 만들게 되면 오히려 어설픈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낫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알아두시고, 그러면 얘는요, 문제가 뭐냐 하면 만기일이 존재해요. 그래서 만기에 꼭 원금을 뭐 받을 수 있다? 상환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같죠? 왜냐하면 회사에다가 돈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만기일이 존재하고요, 원금 상환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얘는요, 중요한 것이 뭐가 있냐면 원금 손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금 손실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안전한 무위험률에 관련된 거다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매일경제신문이나 이렇게 보면 채권, 뭐 공모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주식회사의 주식과 사채를 발행해서 주식회사가 자금을 만드는 거구나, 이 개념을 머릿속에 있어야 오늘 금융론에 대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요. 아까 제가 직접금융과 간접금융이라고 설명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러면 직접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가 직접 주식과 사채를 발행하여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은행을 통했어 안 통했어? 안 통하고 직접 자금을 조달한다. 이래서 우리는 무슨 금융이라 한다. 이것을 직접금융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일단 알아두세요. 시험에는 빈도수가 되게 낮아요. 하지만 기본적인 개념이 있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토지금융과 주택금융이라고 나와 있는데, 토지금융이라고 하는 얘기는 쉽게 토지를 취득하는데 관련된 금융이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주택금융이다라고 하는 것은 주택을 살려는 사람과 건설업자들이 이용하는 금융이다 이런 개념이지 깊게는 안 들어가도 돼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단기 금융과 장기 금융으로 또 세 번째 나와 있는 거 보이십니까? 찾았어요? 자, 단기란 얘기는 우리가 1년 안에 대출 상품이라든지 1년 안에 금융 상품을 얘기해요. 우리가 왜 투자 신탁 들어가게 되면 왜 CD나 양도성 예금 증서 이렇게 해서 CD라는 거 아시죠? 또 뭐 MMF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많죠. CP나 뭐 이런 금융 상품들 그런 것 등을 우리가 단기 금융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장기라고 하는 것은 거기 보니까 주식과 채권이라고 나온 거 있어요. 그다음 밑줄. 자, 아까 제가 장기 조달하기 위해서 회사가 발행하는 걸 뭐라고 그랬다. 시작. 주식과 사채라고 그랬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여기 학개론에서는 사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채권이라고 쓴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용어를 좀 아셔야 돼. 자, 채권이 나왔어. 그럼 무슨 뜻이라고요? 사채다. 이런 뜻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처럼 우리가 장기 조달하는 것은 뭐하고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시작. 주식과 사채. 그 다음에 단기는 은행권에서 하는 금융상품들을 얘기한다 했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도권 금융과 비제도권이라고 나온 거 있죠? 자, 제도권이라는 얘기는 밑줄 좀 가볼까요? 그 박스 안에 두 번째 칸에 보면 금융기관이라고 써 있죠? 여기다 밑줄. 그 다음에 금융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쉽게 은행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제도권 금융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제도권 금융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정부 정책에 의해서 하는 거야. 정부 정책에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거기는 제가 두 번째 칸에 그런 말을 써놨죠.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라고 써놓은 거 있죠. 거기다가 밑줄 좀 그어주시고. 걷어요? 그러면 자, 거기 보시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전세금융이나 선분양 이렇게 나온 거 찾으셨죠? 자, 그거 잠깐 좀 설명 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봐요.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담보를 내고서 대출을 받는 거잖아요. 맞죠? 이런 것을 우리가 제도권 금융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비제도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나라에서 왜 그런 거 있죠? 전세자금 대출인데 처음 받는 대출 있죠. 그래서 뭐 생애 첫 무슨 전세자금 대출 이런 것들, 또 대학생들한테 월세 같은 것을 싸게 저금리로 해서 대출해 주는 경우 들어보셨어요? 이건 누가 해주는 거예요? 정부가 해주는 거죠. 그러면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정부 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비제도권 금융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해 갔죠? 알아만 두세요. 그 다음에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은요, 거기다가 동글뱅이만 치고 제가 이따 다 설명할 겁니다. 자, 거기 보면 발행시장 하고요, 밑에 보니까 1차 저당시장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다 밑줄. 그 다음에 옆에는 유통에다 동글뱅이 하시고, 그 다음에 2차 저당시장이라고 나온 거 있습니까? 거기다 동글뱅이. 자, 밑줄. 걷어요? 자, 요거는 제가 좀 이따가 ABS하고 MBS 시장을 설명하면서 설명 들어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따 설명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들어가겠습니다. 지분금융과 부채금융 6번 나온 거 있죠? 거기다 별표 2개. 시험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얘는 40점을 맞기 위해서 주는 문제로 또다시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분금융.
자, 앞으로 지분이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 잠깐 좀 설명 좀 또 할게요. 여기 봐요. 아까 제가 주식과 사채를 누가 발행한다고 그랬죠?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거 맞죠? 그러면 우리가 이때 주식회사가 회계 처리하는 걸 잠깐만 볼게요. 자, 주식을 발행하면 발행하잖아요. 자, 주식을 발행할수록 주식회사는 뭐가 늘어나냐면 자본이 증가해요. 다시 뭐가 증가한다고요? 자본이 증가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회계 처리를 하게 되면 주식을 발행했다 하면 자본금 자체가 증가하기 때문에 자, 자본금 주식을 발행하고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형태가 나와요. 그래서 자본이 증가한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요. 지분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알겠죠? 우리가 보통 회계에서는 자본이 증가한다 이런 얘기를 쓰지만 다른 학문에서는 뭐라고 많이 쓴다고요? 지분이다 이런 말을 쓰니까 앞으로 지분이다 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다? 자본이란 얘기구나 이렇게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사채를 발행을 하잖아요. 다시 무엇을 발행한다고요? 사채. 사채를 발행하게 되면 뭐가 늘어나냐면 부채가 늘어나는 거예요. 다시 뭐가 늘어난다고요? 부채. 왜냐하면 갚아야 되니까.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무슨 금융이다 라고 하냐면 부채금융이다 라고 얘기하거나 또는 채무금융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용어에 대한 개념 좀 머릿속에 좀 담아주자고요. 자본을 뭐라고 표현했다? 시작. 지분. 알겠죠? 그 다음에 부채. 자, 사채를 발행할수록 뭐가 늘어난다고요? 부채 또는 이걸 뭐라 한다? 채무. 이렇게 용어를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학개론에서는 이렇게 채권, 즉 사채를 발행하면 뭐라고 표현했다? 시작. 부채금융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이라고 나온 거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분금융은 주식을 발행한 거구나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부채금융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발행한 것이다? 사채를 발행한 것이구나 이렇게 머릿속에 담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 두 번째 줄에 자기 자본이 늘어난다라고 나와 있죠. 그런 내용이구나. 그러면 아까 제가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주식을 발행을 해서 증권거래소에서 전량 다 팔아버리니까 상환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다라고 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상환할 필요가 없고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주식을 산 주주는 시세 차익을 노리다 보면 원금보다도 까질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원금 손실이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 밑줄. 하지만 사채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냐면 제가 회사에서 이자를 준다고 돈을 빌린 거니까 원금에는 손실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얘기예요. 원금에는 손실이 전혀 없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회사에서 만기에 갚아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환 만기일이 존재한다. 그러면 여기서 시험 문제는 선생님 어떤 게 시험 문제로 많이 나왔어요? 이게 궁금하니까 거기 사례라고 나온 거 있어요. 거기다 별표 2개 좀 꼭 좀 쳐주시고 과거에 22회 때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두 가지 유형이 있었는데요. 자, 부채금융과 지분금융을 섞어놓고 다음 부채금융의 수는 몇 개인가? 이게 시험 문제로 나왔어요. 또는 자, 예를 들어서 조인트 벤처나 신디케이션은 지분금융이다. 이건 맞는 지문이죠. 근데 거기 뭐라고 나왔냐면 ABS는 지분금융에 해당된다. 이런 게 이제 타 시험에서도 나왔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섞어놓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럼 먼저 사례를 잠깐만 보시게 되면 주식을 발행했다. 당연히 지분에 관련된 거 맞죠? 그 다음에 신디케이트나 조인트 벤처도 마찬가지 주식을 발행을 하면서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투자 신탁이나 공모, 리츠 펀드 전부 다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하고요.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발행하면 자본이 증가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옆에 보니까 담보대출이라고 나와 있는데 담보대출이 뭐야? 내가 담보를 맡기고 대출을 일으킨 거니까 부채가 늘어나는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신탁금융도 뭐냐 하면 내가 갖고 있는 건물을 맡겨놓고서 대출을 받은 거니까 또한 이것도 부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상환 사채도 부채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ABS다, MBS다 좀 이따 우리 다 설명 들어갈 건데요. 발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채권이야, 사채야. 알겠어요? 다시 발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라고요? 채권이 형태가 돼서 즉 사채를 발행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부채가 되는 것입니다. 꼭 알아두세요. ABS, MBS 발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뭐가 된다고요? 부채가 돼요. 그러면 이거를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가 될까? 차산이 되겠지. 거꾸로. 맞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우리 선생님이 많이 틀리니까 꼭 머릿속에 담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용어 정리 좀 잠깐 좀 들어갈게요. ABS 하고요. 거기다 밑줄 자산 유동화 증권이라고 나온 거 있지요. 거기다 밑줄. 이거 나중에 좀 이따 다 설명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MBS라고 또 나온 거 있죠. 거기다 또 밑줄 저당 유동화 증권이라고 나온 거 있어요. 그것도 중요해서 좀 이따 다 설명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옆 페이지로 넘어가서 신디케이트로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밑줄 좀 들어볼게요. 이 신디케이트하고 조인트 벤처는 하는 일이 똑같아요.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일을 하는데요? 주식회사예요. 그래서 이런 회사를 차린 이유가 뭐니? 그랬더니 우리는 있잖아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개발하거나 이용하려고 이렇게 주식회사를 차렸어.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그럼 얘네들도 돈이 있어야지만 이런 개발을 하거나 취득을 하거나 이용을 하거나 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얘네들도 펀딩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뭐라고 하는가 잠깐만 밑줄 좀 거보겠습니다. 자, 신디케이트의 세 번째 줄. 신디케이션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개발, 관리, 운용, 매도 등을 위해서 법인의 형태를 지닌다. 여기까지 밑줄을 좀 거주세요. 그럼 얘네들은 우리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부동산은 고가예요? 저가예요? 고가지. 고가니까 쉽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투자를 받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갖고 있고 또 조인트 매처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밑줄을 거보겠습니다. 두 번째 끝자락에 부동산 신디케이션은 수많은 소액 투자자로 구성된다. 에다 밑줄. 그러니까 앞전에 우리 신디케이션은 소액 투자자로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동산 물건 제가 좀 이따 ABS를 설명하면서 하겠지만 부동산 물건에 대해서 주식으로 발행을 해가지고 알겠죠? 투자를 받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받지만 또 밑줄 조인트 벤처는 소액 투자자도 있지만 누구라고 그랬어요? 기관 투자자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기관 투자자는 누구를 얘기냐면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관리공단 이런 기관들이 있죠. 걔네들로부터 투자를 받는 것입니다. 그럼 질문, 누가 더 커요? 신디케이터하고 조인트 벤처 중에서 누가 볼륨이 더 큰 거야? 그렇지. 조인트 벤처가 웬만한 기관들이 웬만해서 투자 안 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보통 큰 펀딩을 받게 돼요. 알겠습니까?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금융으로 넘어가요. 지금 제가 이 나가는 부분을 쭉쭉 넘어가는 건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별표 치는 건 꼭 보셔야 되겠고요. 알겠죠? 오늘 뭐든지 제가 이 서브 강의 안에는 뒷부분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지금 치중이 되어 있죠. 그래서 앞부분을 쭉 넘어가고 시험에 나오는 부분을 치중을 들 거니까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주택금융에다 밑줄. 자, 주택금융은 말 그대로 주택을 뭐 할 거예요? 사거나 건설하거나 이런 게 주택금융이죠. 밑줄 좀 거보겠습니다. 주택 구입이나 건설 찾았어요? 자, 그 다음에 자금을 차입하는 것에다 밑줄. 자, 밑에 맨 밑에 박스표 보이십니까? 거기에 소비금융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또 개발금융이다 라고 나온 거 있죠. 그래서 소비에다 동글뱅이, 개발에다 동글뱅이. 자, 그러면 주택 소비금융이 뭐예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맞죠? 그럼 소비라고 하는 게 뭐죠? 뭔가 쓴다는 얘기잖아. 맞죠? 즉 내가 주택을 구입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주택을 구입하려면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 잠깐만 봐봐요. 여기 봐요. 자, 소비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주택에 구입하려고 하는 구입자인데, 자, 주택이 우리가 알다시피 부동산은 고가다 저가다? 고가란 말이에요. 근데 이 소득자는 누구냐 하면 고소득자는 아무 상관없이 대출 안 받고 그냥 자기 돈으로 사잖아요. 맞죠? 자, 그럼 여기에서는 누구냐 하면 저소득자란 말이에요. 그럼 저소득자가 집을 구입할 때는
자, 자기 돈도 필요 있겠지만 항상 무엇을 받게 돼요? 대출을 받는 거 맞죠? 그래서 이 대출을 받을 때 국가에서 뭐라 하냐면 야, 얘 저소득자잖아. 쉽게 빨리 갚지 못하니까 내가 너한테는 장기 저리로, 저리란 얘기는 무슨 얘기죠? 낮은 이자로 내가 대출을 해줄게. 자, 장기는 보통이 10년, 15년, 20년, 길게는 30년 맥시멈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대출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내가 이 집이 3억이야. 85제곱미터가. 그러면 이때 내 돈은 1억이고 2억을 갖다가 자 30년의 대출을 받았다. 30년 동안 2억은 갚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안 있겠어요?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소비자들한테 저소득층인 소비자들한테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해주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시작. 주택 소비 금융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일반 가계빈 무주택자들한테 장기 분할이라는 말에다 밑줄 좀 그어주시고요. 거기 옆에 보면 장기 절이다 이런 말 나와 있죠. 거기다 뭐라고 써주시냐면 10년서부터 몇 년까지 30년까지 다양하게 우리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저당대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당이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 들어봐요. 자, 그러면 수영이가 예를 들어서 집을 샀어요. 3억짜리. 근데 지금 은행에서 대출을 얼마 받았어요? 2억을 받은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등기부에 보게 되면 을구란에 소유권 증명 여기에 관련된 게 나오잖아요. 맞죠? 그럼 만약에 내가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 여기다가 저당권에 저당 잡힌 부분에 대해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자,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저당대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다. 무슨 대부? 저당대부.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택개발금융이다라고 나온 거 있죠? 자, 우리가 용어를 봐요. 개발은 누가 하는 거야? 개인이 하는 거야? 건설업자가 하는 거야? 건설업자가 하는 거잖아. 맞죠? 그럼 건설업자가 개발을 한다는 얘기는 건물을 짓는다는 얘기네. 맞죠?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건설업자가 주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여기 잠깐만 고개 들어봐요. 아까 개인일 때는 우리가 대출을 받아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갚는 거죠? 하지만 건설업자는 좀 달라요. 개발금융은. 자, 건물을 지었어요. 자, 건물을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물이 완성이 되고요. 분양이 끝나잖아요. 자, 분양이 다 끝난 게 되면 바로 상환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달라. 아까 개인은 몇 년 동안의 텀을 줬어. 최대 30년까지 텀을 줬잖아요. 하지만 건설업자들은 분양을 하게 되면 빨리 뭐 해야 돼? 갚아야 돼. 그래서 일시 상환을 한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갚아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 30년에 걸쳐서 분할로 상환을 하잖아. 그치? 근데 얘는 일시 상환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건설업자는 사업자잖아.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망할 수도 있죠. 근데 불안불안하기 때문에 얘네는 고리야. 고리란 얘기는 뭐야? 이자가 높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넘어가요. 자,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 또 뭐가 있냐면 주택금융과 신용보증에다가 동글뱅이 좀 쳐주시고 오른쪽에는 주택보증이다라는 말 나와 있죠. 찾았어요? 얘네들은 시험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들은 그냥 참고로만 아셔야 돼. 혹여나 몰라서 제가 오지선다행 지문으로 나타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쭉 설명을 들어가는 거지. 얘네들이 단독적으로 시험에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알겠죠? 과거에 시험 지문으로 나온 사례가 있기 때문에 쭉쭉쭉 설명 들어갑니다. 먼저 신용보증에다가 동글뱅이 좀 해주시고요. 거기 보시게 되면 대상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니? 그랬더니 무주택 서민들 대상으로 했거나 그죠?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라는 말을 써놨고요. 밑에 보시니까 개인과 건설업자라고 나온 거 있어요. 거기다 밑줄. 자, 개인과 누구한테? 건설업자한테. 자, 이건 이제 옛날 방식인데요. 잠깐 설명 좀 할게요. 자, 여기 봐요. 예전에 제가 있잖아요. 대출을 받으러 가요. 집문서를 가지고. 그러면 은행에서 뭐라 하냐면 자, 우리는 요즘은 어때요? 집문서 가지고 대출 받으려면 대출을 해줬잖아요. 맞죠? 그런데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어떻게 했냐면 죄송한데요.
우리 선생님이 이 대출을 해줘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이걸 우리는 요즘에 부채 감당률을 하는데, 부채 감당률이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혹시 선생님을 신용으로 보증해 줄 만한 사람, 무슨 행지에 갔어요? 보증인증 2사람 세 갖고 오세요. 재산세 얼마 이상 내는 사람, 뭐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옛날에는 대출 방식이 이랬어. 근데 그게 없어진 거지. 이해 갔죠? 그래서 우리 왜 어렸을 때, 우리 선생님 어렸을 때 혹시 직장 다니실 때 직장 들어가면 꼭 누구 세우라고 그래. 보증인 세우라고 그래서 맨날 사촌집에 가서 막 안 좋은 소리 듣고, 내가 너 놈을 어떻게 믿고 사고 친 거 넌 너의 과거를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잘 안 해줬잖아. 맞죠? 그래서 요즘에 직장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냐면 서울 보증회사에서 다 해줘요. 개인 사비를 하거나, 제가 직장에 있을 때는 직원하고 회사하고 반반씩해서 복리후생비로 떨어내고 막 이랬어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총괄적인 거를 보통 한 몇 억짜리를 들게 되면 한 보증비만 이게 한 50만 원 냈던 것 같아요. 예. 제가 사기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냈던 것 같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밑줄, 자, 개인들한테 대출을 보증한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거기다 밑줄. 그래서 대출을 보증해 주면서 임보증을 세웠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건설업자도 마찬가지겠죠? 건설업자도 금융회사에서 뭘 줬어? 대출을 해줬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이 건설업자들도 마찬가지 대출 자금에 대한 보증을 세우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시작. 신용보증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보니까 주택보증이라고 나온 거 있죠? 주택보증은 무슨 얘기냐면 얘하고 달라. 아까 걔는 돈에 관련된 거잖아. 그렇잖아. 맞죠? 근데 얘는 하자에 관련된 거야. 그러니까 공사하고 나서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경우 있잖아. 망가지거나 뭐 이런 경우. 그럴 때 해주는 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주택보증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밑줄 좀 가볼게요. 뭐 분양보증이라든지 또 인허가 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자 보수 보증이라는 말 나와 있어요? 색깔이 둘 다 다르지? 아까 신용보증은 대출에 관련된 것이고 얘는 뭐야? 인허가라든지 하자보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입주했는데 막 물이 샌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그런 것들을 보증해 주는 거, 이런 것을 얘기한다. 그럼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었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 이제 옆 페이지로 옆 페이지 보기 전에 밑에 Q 문제 봐요. Q. 22회 때 나왔던 문제입니다. 거기 보니까 부채금융을 골라내라 라고 나온 거 있지요? 찾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섞어놓고 나서 부채금융을 골라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시험에 나왔는데 여기서 부채금융이 누구야? 라고 하면 아까 봤던 것처럼 ABS, MBS나 무슨 사채에 들어가는 거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이 몇 번? 니은과 디귿 들어가서 3번이 정답이 되는 거 맞죠? 나머지는 주식. 이런 형태로 시험에 나왔어요. 그럼 그 전에는 어떻게 시험에 나왔냐? 지문으로 나왔습니다. 누구는 부채금융이고 누구는 지분금융이고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또다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알아두시고요. 옆 페이지로 넘어가요. 자, 저당대출의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되게 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부지런히 들어갑니다. 지금. 자, 거기 맨 위에 1-1에 보니까 저당대출의 개념이라고 나온 거 찾으셨어요? 자, 차입자에다가 거기다가 수영이라고 좀 적어주시고 대출자 위에다가 국민은행이라고 한번 적어놓고서 들어가자고요. 알겠죠? 지금 수영이가 집을 갖고 있는데요. 생활비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자,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야, 너 담보 있냐? 그래서 집문서 들고 왔는데요.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알겠죠? 그러면 여기 봐요. 집문서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요. 집문서를 우리는 주택 저당 채권이라고 해요. 다시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시작. 주택 저당 채권이다 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학계로는 다른 게 문제가 없어. 용어야, 용어. 용어를 모르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잖아. 맞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아까도 저당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 그죠? 즉 집문서 얘기하는 거예요. 집문서. 그래서 집문서를 자, 수영이가 국민은행에 들고 왔더니 그래 알아서 대출해 줄게 라고 했어요.
그럼 대출 승인을 떨어뜨려서 돈을 빌려주면 끝나는 건데 이때 수용이를 뭐라고 하느냐? 집문서를 가지고 와서 은행에다가 뭐 했어요? 설정 당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수용이를 설정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밑줄 저당 뭐라고 한다 시작 설정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행을 뭐라고 한다 시작 저당권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다라는 거 용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대출자 그러면 앞으로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은행. 다시 대출자 그럼 뭐라 한다 시작 은행 이렇게 알아두세요. 차입자 그럼 뭐라 한다? 수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자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했고요. 자 진제에서부터는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고개 들어보세요. 자 이제 첫 번째 이 금융론에서 시험에 나오는 게 이제 아까 그 이제 개념들 쭉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에 관련된 거냐면 이자율에 관련된 게 시험에 나오는데 의외로 우리 선생님들이 시험에 모의고사나 이런 거를 보게 되면 아직도 이 이자에 대한 개념이 머릿속에 안 서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제가 확실하게 세기를 받겠습니다. 알겠죠? 혹시 특강에 들어오신 분들도 뭐 한 번 더 들으니까 더 좋겠죠, 그죠? 자, 먼저 우리가 이자는요, 크게 뭐가 있냐면 고정이자율과 두 번째는요, 뭐가 있냐면 우리가 변동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 하면 고정이자와 변동이자에 관련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 지문을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자, 정리하겠습니다. 고정이자율을 우리는 고정됐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그럼 내가 5% 그러면 끝날 때까지 몇 퍼센트야? 5%로 고정된 거예요? 제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는데 엄한 얘기합니다. 자, 이따 제가 물어볼 거예요. 자, 고정이자율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냐면 명목이자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험 출제자들은 고정이자 그러면 쉽게 아니까 틀리게 하려고 뭐라고 쓴다 시작 명목이자율이라는 말을 많이 쓴다는 거. 그래서 명목이자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다 시작 고정이자율이다라는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고정이자율은 어떻게 자 어떤 식구들이 들어가 있냐면 실질 이자율 플러스 기대되는 인플레율이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 내용은 머릿속에 담아주셔야 됩니다. 얘네들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얘네들이 뭐가 들어갔는지도 모르게 되면 이 첫 번째 지문서부터 틀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먼저 볼게요. 실질 이자율은 뭐냐 하면 은행이 먹는 수입이에요. 또는 은행 수익 또는 은행 수입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다시 은행이 먹는 수입이야. 그 다음에 기대되는 인플레율이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게 되면 이런 얘기예요. 돈이 떨어지게 되면 은행은 손해를 봐요. 알겠죠?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는 것을 대비해서 모아놓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시작 인플레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자, 고정금리를 5%로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은행이 먹는 이자는 3%고요. 그 다음에 미래에 인플레를 대비해 가지고 자 2%의 인플레를 딱 정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A라는 사람한테 고정이자의 상품을 판매했습니다. 자, 질문. 지속적인 인플레가 발생을 하고 있고 2%가 아니라 얘가 3%가 되었다면 기대 인플레율이 몇 퍼센트? 3%가 되었다면 명목 이자율은 상승한다, 하락한다? 예? 명목 이자율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상승한다, 하락한다 물어봤지? 답이 있어, 없어? 그런데 여기다가 상승한다, 하락한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알겠죠? 그게 다 함정이란 말이야. 얘는 변함이 없어. 알겠어요? 그럼 누가 움직이는 거야? 얘가 움직이는 거야, 얘가. 근데 여태까지 시험 지문이 뭐가 하냐면 얘 가지고 장난친단 말이야. 틀려? 그럼 얘가 올라갈까, 내려갈까? 자, 은행이 먹는 수입이 2%로 줄어들겠지? 그래야지만 5가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럼 여기서 질문. 실질 이자율이 하락이 계속 지속된다면 은행은
시장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없다? 시장 위험이 뭐냐 하면 은행은 내가 돈 벌자고 차린 건데 은행의 수입이 점점 줄어들게 된다면 망하는 거잖아.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래서 잘 들어야 돼. 그래서 은행들이 고정이자의 문제점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만든 이자율, 즉 인플레로 인해서 지금 막대한 손실을 입었죠 지금. 그래서 인플레 해지를 하기 위해서 만든 이자율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시작. 변동이자율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알겠어요? 자, 그래서 보통 은행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막 경기가 되게 안 좋아요. 지금 우리 현재 우리 지금 한번 볼게요. 우리 경기가 지금 좋아요, 나빠요? 되게 나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어떤 걸 보면 알 수가 있냐면 기름값을 잠깐 보자고요. 기름값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되게 많이 올라가고 있죠. 1,600원이 넘었어요. 지금 1,700원대 가까이 돼요. 너무 비싼 거예요. 맞죠?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우리나라의 그 정치하는 놈 머릿속에는 어떤 게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자꾸 세금만 올리지 말고 이렇게 물가가 세계적으로 유가가 올라가면 세금을 좀 탄력적으로 좀 내려주고, 제 말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갔죠? 그렇게 해서 탄력적으로 내려주고 지네들이 손해볼 생각하고 엉뚱한 데 돈 쓰지 말고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게 1,400원대다 예를 들어서, 그럼 그 정도 선에서 좀 맞춰주면 탄력적인 세금을 좀 했으면 좋겠어. 제 말 틀리지 않죠? 그렇지 않아? 나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야.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이 되게 많아요. 네? 그 엉뚱한 맨날 그렇게 하고 나서 정치한다고 포퓰리즘이나 엉뚱한 데 돈 쓰는 거 그 자체가 나는 좀 문제가 있어요. 부동산도 21일 날 또다시 보유세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요. 정신 나간 놈들이에요, 개인적으로.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조세론에서 잠깐 배우면 알겠지만 재산세라든지 재산세를 올리게 되면 누구한테 영향을 미쳐? 저소득자한테 책임 전가를 해, 안 해? 그럼 누구를 위한 정책이야?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결론적으로 이 정치하는 놈들 머릿속에서는 지 입속만 있는 것이지 솔직하게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서 잠깐 좀 볼게요. 인플레 해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변동이자율이라고 나와 있는데 변동이자율은 왜 만들어졌어요? 라고 하게 되면 고정이자율에서의 인플레로 인하여, 알겠죠? 손해보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든 이자율을 뭐라고 한다고요? 변동이자율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잠깐만 봐봐요. 자, 여기에서 매번 시험에 나오는 문구, 요 실질 이자율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실질 이자율은 뭐라고 그랬냐면 기대 인플레율이 상승하게 되면 얘는 반대로 뭐 하는 거예요? 하락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명목 이자율은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이 개념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얘네들이 고정이자나 명목이자율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는 그냥 당연한 거야. 알겠죠? 쓸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요번에 지문 시험으로 이게 나올 것 같아요. 변동이자, 고정이자에 관련된 내용이 쭉 설명이 한 문제, 이론 문제가 나오니까 이 개념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럼 장난치는 지문은 뭐가 있느냐? 명목이자율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아까처럼 얘기했던 거. 인플레가 지속이 된다면 이런 얘기예요. 인플레가 지속이 되었을 때의 명목이자율은 변함이 없다. OX. O. 실질 이자율은 상승한다. X. 실질 이자율은? 그렇지. 이 내용에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하나 질문. 지속적으로 인플레가 지속이 된다면, 지속적으로 인플레가 지속이 된다 했어. 자, 차입자는 또 대출자는 물어볼게. 차입자는 유리할까 불리할까? 응? 지속적으로 인플레가 지속이 된다 해서 그럼 차입자는 유리해 불리해? 유리해. 왜 유리하냐고? 자기에 나가는 게 없거든. 물가가 올라가면 이자도 올라가야 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 한번 고정된 걸로 나가잖아. 맞지? 하지만 누가 불리해? 그렇지. 대출자는 불리해. 왜? 왜?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 시작. 실질 이자율이 그렇지. 하락하니까.
정확하게 대답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 갔어요? 요거 혹시 모르니까 요 내용까지 제가 짚어드렸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변동이자율로 가. 자, 변동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기준금리에다가 가산금리를 더한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변동이자율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가산금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설명 좀 들어갈게요. 자, 가산금리는요, 차입자의 상태에 따라 다시 누구의 상태에 따라? 차입자의 상태에 따라, 알겠습니까? 변하는 이자를 얘기를 하는 건데 차입자의 상태에 따라서 가산금리가 올라가기도 하거나 감소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어떤 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차입자가 처음에 대출을 받았을 때는 직장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채무를 갚을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 있었지. 근데 지금 우리가 이게 있어요. 채무자들 들어가면 직장인이세요? 그러면 이제 연소득,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띄워오라고 그래. 그런데 매년마다 재직증명서 갖고 오세요. 그런데 차입자가 중간에 회사를 그만둬서 백수가 됐네? 그럼 어떻게 돼? 위험이 커졌어, 작아졌어? 그러면 그때는 금리를 올린단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갔어요? 그래서 얘는 실업이냐, 실업자냐, 아니면 연체된 사실이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자, 가산금리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왜 그런 거 있지? 대출금을 갖다 지로로 영질했느냐, 자동 뭐 뺐느냐, 카드를 만들었냐 하게 되면 우리가 좀 공제해 주는 거 있지? 0.0 뭐에서 이런 게 가산금리야. 그러면 여기서 질문. 자, 지속적인 인플레가 지속이 된다면 자, 변동금리는 상승한다, 하락한다? 상승한다. 인플레가 지속이 된다면 이런 얘기를 했어. 인플레가 지속이 된다면 즉 뭐야? 물가가 상승하고 돈의 값어치가 올라가면 변동이자율이 올라가. 그럼 뭐가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가산금리가 올라가는 거야?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거야?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거야. 거기서 가산금리가 올라간다면 틀려. 알겠어? 내가 분명히 설명했잖아. 가산금리는 누구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고 그래서 차입자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기준금리가 뭐예요? 또 이걸 알아야 되겠지? 그러면 여기에 말하는 것은 코픽스에서 제가 9개 시중은행이라고 들어봤죠? 9개 시중은행이 CD나 우리가 CD는 양도성 예금증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즉 1년짜리 정기예금을 들게 되면 2%, 1% 은행마다 각각 다르죠. 그거에 대한 9개 은행의 평균치를 낸 거야. 알겠어요? 그럼 평균치에 대해서 나눠보니까 2%다. 그러면 2%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기준금리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질문. 이 기준금리는 인플레에 영향을 받을까 안 받을까? 받지? 얘가 민감하게 받는 거야. 알겠어요? 9개 은행들이 전부 다 인플레가 지속이 되면 얘도 계속 올라가. 그 내용이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아직도 이 내용이 정리가 안 됐으면 이제 오늘 확실하게 머릿속에 담아야 돼. 다시. 내가 아까 그랬잖아. 변동금리가 왜 생겼어? 그럼 뭐라고 그랬어? 얘 때문에 생겼다고 그랬잖아. 고정금리에서는 이거를 못했잖아, 은행이. 그래서 은행이 인플레를 막기 위해서 만든 게 변동이자라고 그랬잖아. 맞지? 그럼 인플레가 지속이 된다면 어떤 금리가 올라가는 거야?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거야. 가산금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기준금리가 올라간다, 이런 거야. 인플레가 지속이 되면. 이해 갔죠, 이거? 그 내용이 머릿속에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어설프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 시험지 다가오는데. 자, 확실하게 잡아봅니다. 자, 변동이자율은 뭐하고 뭘 더한 거래? 시작. 기준금리하고 가산금리야. 그러면 인플레가 지속이 된다 그러면 뭐가 움직이는 거야? 시작. 기준금리가 상승하는 거야? 그럼 기준금리가 상승하면 변동이자도 상승하겠지? 맞아? 자, 그 내용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페이지 121페이지에 보게 되면 제가 그 명목 이자율에 대한 거 설명 쭉 설명해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또 뭐에 대해서 들어갈 거냐? 자, LTV하고 DTI에 관련된 거 계산 문제 잠깐 맛 좀 보고 쉬었다 할 거예요.
자, 이거 지웁니다. 되게 바쁘죠? 오늘 할 내용이 되게 많아요. 자, 여기 잠깐만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금융론에서 뭐가 있느냐면요. 보통 몇 문제가 출제가 돼요라고 하게 되면 최소한 7문제 정도 나올 거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 계산 문제가 2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문제가 얘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렇게 봤어요. 제가 특강도 하고 이제 제가 학원들마다 이제 경제로 뭐 해서 특강을 다 했는데 특강을 들으신 분들은 잘 알아 이제. 근데 못 들으신 분들은 아직도 그냥 정신없어. 잘 들어야 돼. 알겠어요 이거? 내가 확실하게 쐐기를 박는데 엉뚱한 거 시험 찍고 나오기만 해. 아주 그냥 진짜 가만 안 둘 거야. 자, 여러분 잘 봐야 돼.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왜냐면 아니 내가 그렇게 좀 속상한 게 뭐냐면 우리 선생님들 학원비 냈잖아. 내고 나서 결석하는 것도 나는 이해가 안 가. 돈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가 봐. 특히 천안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지금 다른 데는 출석률이 80% 이상이 막 들어와서 막 이게 분위기가 막 공부하는 분위기인데 우리는 반비례하고 있어요. 알겠죠? 미치는 거지. 잘하는 사람만 잘하고 있고 못하는 사람은 아예 그냥 만세를 불렀어. 걱정이야. 자, 아무튼 여기 봐요. 자, 지금 요거 우리가 계산 문제가 2가지 유형을 제가 확실하게 볼 건데요. 먼저 보겠습니다. LTV라고 하는 것은요, 담보 비율이에요. 담보란 얘기는 부동산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부동산 담보 비율을 얘기하는 것이고 얘는 뭐에 관련된 거냐면 소득에 관련된 비율입니다. 그럼 여기서 소득이라 하는 것은 누구에 관련된 소득이다? 차입자에 대한 것입니다. 알겠죠? 다만 꼭 기억하실 게 있어요. 뭐가 있냐? 이 DTI라고 하는 거 있죠? 이 소득이 있어요, 없어요? 이것을 구할 때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냐면 대출 가능액이라고 하는 것을 구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구해야 돼요? 자, 바로 저당상수로 분모가 되고요. 여기는 우리가 소득에 대해서 대출 가능액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한 것을 같이 겸비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잘 봐요. 자, 제가 지금 부동산이 5억짜리가 있습니다. 자, 제가 부동산 얼마짜리가 있어요? 5억짜리가 있어요. 자, 요거의 LTV에 대한 비율이 60%라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65, 30 하니까 얼마예요? 3억 나오는 거 맞죠? 이것을 우리는 대출 가능액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뭐에 관해서 대출 가능액이라고 그랬어요? LTV에 대해서, 담보 비율에 대해서. 알겠죠? 담보에 대해서 가능액이 얼마란 얘기예요, 지금? 담보에 대해서 지금 3억 이렇게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소득에 대한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수영이가 차입자라고 할게요. 수영이가 5천만 원이다, 연소득이. 자, 그러면 5천만 원이다. 근데 여기에 40%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5, 4, 20 하니까 얼마예요? 2천만 원이지. 맞죠? 네. 2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소득 대출 가능 범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 금액에 대해서 저당상수를 여기서 쓱 디딤입니다. 저당상수는 자 0.1이다 라고 이렇게 줘요. 알겠죠? 자, 그러면 저당상수를 나눠주라고 그랬잖아. 그치? 아까 요게 요 내용이야. 요 나온 거 이해 갔어요 이거 지금? 그러면 얘는 얼마 나오게? 2억. 그치? 그럼 우리가 DTI하고 자 LTV 중에서는 얘네 둘 중에서 무슨 금액을 기준한다? 무슨 금액? 적은 금액을 기준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자, 대출 가능액은 얼마가 되게? 이렇게 물어봐. 그럼 대출 가능액은 얼마가 되는 거야? 시작. 2억이 되는 거야. 작은 게. 알겠어요? 얘가 되는 거야. 그럼 만약에 기존의 대출액이 1억 5천이 있었다면 대출 추가 대출액은 얼마? 5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 갔어요?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오거나 아니면 여기 이제 예전에 어떤 게 있냐면 부동산 담보는 5억인데 자, 지가가 예를 들어서 10%가 상향 조정되었다. 뭐 이렇게 되는 거 있지. 그러면 얼마가? 5억이 10%가 늘어났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얼마야? 5억. 5천이지? 그럼 5억 5천에다 60% 해주면 되는 거고. 이해 갔어요? 자, 수영이의 소득이 작년 5천보다 10%가 증가되었다. 그러면 얼마라고 해줘야 돼? 5,500. 그거에서 해주면 돼. 또는 비율이 60%에서 70%로 늘어났다 그러면 곱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결론은 이거지. 자, 담보와 소득에 관련된 것을 구하고 나서 무슨 금액을 기준한다? 적은 금액이야. 이게 시험 문제로 나오는 틀이에요. 근데 이것을 모르는 거야. 우리 선생님이 이거는 할 줄 알지. 그냥 계산하니까. 맞지? 근데 아직도 이 DTI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요거 설명합니다. 자, 우리가 소득에 대해서는 계산을 해준 금액에다가 무엇을 나눠준다고요? 저당 상수를 나눠준다는 개념이 꼭 머릿속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거?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어떻게 푸는지 아시겠어요? 계산 틀은 이거에서 벗어나지 않아. 다 똑같아.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문제상에서 저당 상수로 나눠주는구나. 뭐에 관련된 것만 시작. DTI야. LTV가 아니라. 알겠어요, 이거? 요것만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요번에 시험에 나올 수 있다라고 예상하는 게 바로 부채 감당률에 대한 시험 문제가 나올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채 감당률을 우리가 DCR이다 이런 얘기인데, 자,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잘 들어봐요. 펜 놓으시고. 부채 감당률이 무엇인지서부터 잠깐 좀 설명 좀 들어가겠습니다. 부채 감당률은요, 예를 들어서 수영이가 대출을 받았어요. 대출을 받으려고 갔어요. 근데 수영이가 자, 돈을 빌려줬다면 갚을 능력이 있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직장이 있는지, 맞죠? 또 얼마나 버는지 이걸 봐야지만 대출을 해줄 거 아니에요. 담보만 있다고 해주는 게 아니잖아. 지금 우리가 보게 되면 담보만 있다고 대출해 주는 게 아니잖아. 뭐도 있어야 돼. 이 사람이 소득이 있어야지 갚을 거 아니야. 그래서 항상 담보하고 뭐를 같이 보는 거야? 소득을 같이 보는 거잖아. 맞죠?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수영이가 그만한 능력이 있는가를 승인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얘는 직장도 있고 담보도 있고 좋아 해줄게 라고 했을 때 기준점을 1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채를 감당할 수 있니? 라고 하는 것을 기준을 뭘로 본다? 1. 그래서 1 이상이 돼야지만 대출 승인을 떨어뜨려요. 그럼 1 이하는 대출 해줘 안 해줘? 안 해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 1금융권에서 빠꾸 당했지? 그럼 어디로 가는 거야? 2금융권에 가는 거야. 수협이나 농협이라는 데 가. 그럼 거기서도 빠꾸 당하지? 그러면 어떻게 가? 저축은행 가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거기도 빠꾸 당했지? 그럼 어디로 가? 사채 쓰는 거야. 사업하는 사람이 그래. 이제 망하는 징조 전후야.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알아두실 것이 부채 감당률이 뭐야? 라고 하게 되면 갚아야 될 수 있는지 능력을 보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시작. 부채 감당률이고 몇 이상이 돼야 돼? 1 이상이 돼야 돼. 알겠어요?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채 감당률에 대한 것이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어.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펜 놓으시고 여기 봐요. 안 지울 거니까 쓰지 마요. 여기 봐. 자,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서 요걸로 한번 예를 한번 만들어 볼 거니까 제가 지금 적어주는 박스는 꼭 머릿속에 담아야 돼. 알겠어요? 둘 중에 시험 문제가 나올 건데 얘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자, 잘 봐요. 자, 똑같은 문제입니다. LTV는 자, 5억입니다. 즉 부동산 담보가 5억이란 얘기지. 자, 그 중에서 LTV에 대한 비율은 60%다. 그럼 얼마야? 3억. 여기까지 똑같아. 그런데 이 부채 감당률이 나오게 되면 물론 개인도 있지만 뭐라고 하냐면 기업에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와. 그래서 여기다가 소득 대신에 뭐라고 쓰냐면 순영업소득이라고 적어.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순영업소득은 어디서 많이 봤다, 그치? 어디서 봤지? 가공기, 유영순 했던 거 기억나?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이거. 자, 순영업소득이 예를 들어 5천만 원이라고 할게.
응? 자, 5천만 원이야. 요렇게 나와. 그 다음에 여기다 뭐라고 나오냐 하면 이런 얘기가 나와. 저당 상수는, 자, 저당 상수는 0.1이요.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은, 자, 부채 감당률은 1.2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시험 문제에서. 자, 이렇게 되었을 때에, 자, 대출 가능액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베이직 유형이야. 여기다가 이 순영업소득을 안 가르쳐주고 여기다가 뭐라 하냐면, 자, 예를 들어서, 뭐, 방 10개, 개당 10만원. 이렇게 해놓고, 뭐라 한다. 공실은, 뭐, 가능 종소득의 5%. 뭐, 이런 거 알지? 그렇게 해서 순영업소득 구하는 거 알고 있죠? 그런 식으로 충분히 나온단 말이야.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기본 베이직의 틀만 알면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가지고 한숨 쉬면 안 돼. 어디 가서 몰매 맞아. 알겠죠, 이거? 이건 그냥 산수야, 산수. 기본 베이직이 아직 안 서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잘 봐야 돼. 자, 요 틀만 담으면 돼. 자, 대출 가능액을 물어봐라. 이런 얘기잖아. 그치? 그럼 먼저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얘는 아까 DTI는 여기다가 이렇게 곱해서 나눠서 저당 상수만 나눠줬잖아. 맞지? 그럼 얘는 한번 해볼게. 자, 얘는 이렇게 해주면 돼. 자, 5천만 원이지? 응? 분자에다 그냥 5천만 원 집어넣어줘. 어? 그렇게 해주고 여기다 뭐를 곱해주냐면 저당 상수하고 부채 감당률을 곱해주면 돼. 그러면 여기 얼마야? 시작. 0.1 곱하기 1.2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어? 그럼 계산기 잡아봐. 자, 0.1 곱하기 1.2 한번 해봐. 얼마 나왔어? 어? 0.12? 그럼 계산기 또 잡아봐. 5천 나누기 0.12 해봐. 얼마 나와? 5천만 원이야. 5천만 원 이거 쓰고서 해야 돼. 어? 자, 얼마 나왔어? 숫자도 못 읽는다. 아, 죽겠네 아주. 나 진짜 부동산 어떻게 해먹냐 그렇게 해서. 진짜 맥 빠져 진짜. 거기서 손님 있잖아요. 잠시만요. 계산기 앞에서 얼음? 어쩔게요 이거. 자, 다시 큰일 났어. 자, 얼마 나왔어 이거? 4억 1천 나왔다고 합시다. 그냥 대략. 알겠어요? 자, 4억 1천 나왔다고 할게요 그냥. 4억 1천. 알겠죠? 그러면 얘하고, 자, 얘하고 누가 작은 금액이야? 어? 적은 금액으로 하려며. 그러면 여기서 대출 가능액은 얼마가 되는 거야? 3억이 되는 거지? 이해 갔어요? 우리 이거 진짜 창피한 얘기야. 밖에 적들한테 알리면 안 돼. 알겠죠? 이거 숫자도 못 읽는 거 진짜 어디 가서 개망신이야. 그러면 안 돼 이거. 자, 그럼 정리하고 잠깐 쉴게요. 여기 봐요. 자, 머릿속에 담아보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 유형은 두 가지 유형이 나올 건데 이렇게 LTV와 DTV에 대한 DTI에 관련된 소득에 관련된 것을 나오게 되면 저당상수로 나눠주는 개념과 또 하나는 연소득의 개념에서 부채 감당률이 나오게 되면 하나만 뭐 저당상수에다 뭐만 곱해줘라. 부채 감당률만 곱해주고 똑같이 나눠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틀만 담아두시고 무슨 금액으로? 적은 금액으로 대출 가능액을 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